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곽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설명회 그냥 진행을 맡을 거고요. 이 설명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설명회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수선한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설명회 할 때 다과 같은 걸 준비해서 어머니께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그래도 지금 방역 지침이랑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뭐 학원 지침 같은 건 다 준수해서 수업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원하시는 정보도 많이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의 순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설명회는 먼저 첫 번째로 종합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영어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실 거고, 뒤로 수학, 국어, 한국사, 탐구 과목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뭐 학생들이 사탐 선택한 경우도 있고 과탐 선택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강의실 나눠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입시 전략, 종합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츠에듀 입시센터 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입시연구소 길의 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김동수 소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입시 파트를 맡은 김동수 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시간이 이제 30분이라서요. 원래 분량이 거의 1시간 반 분량인데 30분을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얘기만 이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집중 잘 해주시고요. 네, 뭐 제 소개는 넘어가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시장님, 여기 안 넘어가네요. 네, 안 넘어가는데. 네. 그래서 입시가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략을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되고요. 나한테 맞는 전략이 뭔지 이 판단들을 이제 지금 이 시기에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올해까지가 학종 세대죠. 네. 올해까지 학종 세대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학종 세대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정시가 이제 40%. 정시가 40%면 40%만 뽑을까요? 자, 수시에서 못 뽑는 대학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과 같은 경우 거의 10%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수시가 공식적으로 추합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성적 나오고 나서 열심히 안 돌리죠.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과는 정시로 많이 넘어가고요. 문과 같은 거의 넘어가는 일이 없는데 연세대 고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대 그 인원만큼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추합을 한 뭐 1차, 2차, 한 2차, 3차까지도 잘 안 돌립니다. 따라서 40%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정시로 50%를 뽑아요. 이과 같은 경우는. 문과도 한 작년 같은 게 한 6% 정도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60%가 수시고 40%가 정시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는 정시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반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미 수시보다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수시에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들을 정시 쪽으로 많이 이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고요. 선배들에 비해서 이제 내신 성적에 비해서 수능이 좀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이나 강동 지역도 워낙 이제 학교율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인데 어쨌든 쭉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시면 수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젠가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9월 10일 날 이제 내년입니다. 9월 10일 날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수시 기간이 끝나는 게 12월 28일. 그렇죠? 정시는 12월 30일부터 시작해서 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길으면
수능은 언제죠? 수능이? 자, 그러면 수능이 수시 기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수시 원서를 쓰실 때 전략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나면 정시가 시작되는 줄 아는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면접, 대학별 고사가 수능 전에 있냐 후에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능 전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 정식 용어입니다. 납치형. 면접이 수능 전에 있으면 내가 수능 보고 나서 수능 성적이 어떤 거하고 상관없이 붙으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수시 붙으면 정시 못 써요. 그렇죠? 수능 후에 면접 있는 학교들이 보통 이제 보험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시는 뒤에 또 한번 나오겠지만 대학 레벨별로 쓰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대학들이 이렇게 뽑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고대가 1단계 통과가 되는데 건국대는 1단계 통과가 똑같은 학생이 건국대는 1단계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대 중대보다 경희대나 건국대를 수시로 합격하기가 더 힘듭니다. 왜? 이대 중대는 서류 100이거든요. 내년부터 이제 중앙대가 다빈치형 인재에서 면접이 다시 부활을 하는데 탐구형은 여전히 서류 100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서류 100이면 수시입니다. 서류 100이면 학종, 수시 100이면 면접이 없죠. 원서 클릭하면 끝나요, 그냥.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중앙대를 탐구형 지원을 했는데 한양대 점수가 나왔어. 근데 중앙대를 붙어버렸어. 납치된 거죠. 재수는 꼭 점수가 부족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점수가 남았을 때 재수하게 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의외로 많다는 것도, 그러니까 나중에 원서 접수 이제 쓰다 보시면 자꾸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쫀다 그러죠. 자꾸, 여기 되겠어 하다 내리다 보면은 자칫 못해서 수능 잘 나와버리면 정말 분위기 정말 최악이죠. 집안 분위기. 그러니까 수시는 그래서 내가 정시에서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보다 위를 쓰거나 아래를 쓴다 하더라도 납치형이 아니라 보험형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학종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의외로 잘 모르십니다. 그 판단들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일정에서. 다음에 보시면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시입니다. 교과 전형은 뭐죠? 정량 평가로 그러죠. 정말 내신 성적만 갖고 뽑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연대나 이대 같은 면접이 들어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1.5는 떨어지고 1.3은 붙고 이게 이제 교과 전형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1.5나 1.3이나 뭐 큰 차이 없다. 그 정도 되면 얘가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활동까지 보는 걸 이제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최저가 있는 학교가 4개밖에 없죠. 서울대, 직윤, 고대, 그 다음에 이대, 홍대. 나머지 대학들은 의대 빼놓고는 모두 최저가 없습니다. 교과 전형 최저가 있고요. 이 차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종합 전형에는 이런 학교들이 있고 이제 뭐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술은 거의 대부분 최저가 있고요. 한양대나 뭐 인하대 이런 데가 최저가 없지만 최저가 없는 대학은 어떤 아이가 붙을지 모르는 전형입니다. 이건 경쟁률이 보통 이제 뭐 10대 1, 20대 1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적은 대학은 이제 10대 1 미만으로 떨어지는 학교도 많은데 논술은 거의 대부분이 50대 1 넘어가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100대 1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을 위주로 쓴다는 얘기는 뭐냐? 육논술 쓴다는 얘기는 정시로 간다는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내 아이가 내신에 비해서 수능이 잘 나온다 하면 수시 6장, 소중한 6장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논술 위주로 쓰겠죠. 근데 논술 쓸 때 문제가 되는 건 일정이 엄청나게 겹쳐요. 수능 끝나고 나서 한 날에 토, 일에 막 다 몰려 있거든요. 대학들이 6개, 7개, 거기 많게는 10개 대학 몰려 있기 때문에 6개를 쓰기. 그러니까 오전, 오후, 막 오전에 서강대 가고 오후에 막 성대 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 대학교 앞에 막 오토바이 쫙 서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전략이 논술도 나오는데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수능성적표가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나와요. 올해하고 다르죠? 잘 아시죠? 그죠? 이걸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결국은 국어도 선택, 수학도 선택, 탐구는 이미 옛날부터 선택이었고, 그래서 핵심은 원점수, 우리가 이제 되게 친밀한 원점수는 제공이 안 되고, 핵심이 이제 100분 이내 아시잖아요. 30만이건 40만이건 50만이건 그 아이들 100명을 압축해 놓고 거기서 몇 등에 있냐. 이게 100분인 거고, 표준 점수는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얘기할 때. 중요 포인트거든요. 왜? 표준 점수는 뭐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점수는 어떻게 산출이 되냐. 표준 편차는 이제 시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평균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쨌든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거나 그거를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누거나,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거나 평균이 낮아야 표준 점수는 높겠죠. 그렇죠? 상대 점수기 때문에, 표준화된 점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어려웠을 때는 표준 점수가 그러면 높겠어요, 낮겠어요? 어렵나요? 평균이 낮으니까 그만큼 이 분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표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울 때 보통 표준 점수는 높고요. 시험이 쉬울 때는 평균이 높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국어죠. 18학년도에는 19학년도에는 20학년도에는 보시면 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장난 아니었죠.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가 변별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는 수학, 이과는 뭐 그냥 다 비슷비슷했죠. 결국 뭐냐, 국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정도의 표점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 맞은 아이, 하나 틀린 아이, 둘 틀린 아이 보시면 3등급 가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위로 갈수록 변별력이 한 문제에 대한 변별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려울 때는 그만큼 변별력이 커지는 거고,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이과는 올해까지는 변별력이 정시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한다면 국어가 어렵기를 바라야죠. 이렇게 이제 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점수, 내가 맞은 점수에 해당되는 표점을 획득을 해서 그 점수에 대학별로 어디에 가중치를 두는지.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요 점수 맞았는데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고, 비슷한 레벨의 어떤 학교는 딱 넣었을 땐 점수가 택도 없습니다. 정시는 이제 그런 경우 되게 많죠.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 작년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이 계속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나 사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차이가 좀 나죠. 어쨌든 이 빨간색은 이제 많이 선택한 과목이고, 지금 이 시기에는 거의 정하셨죠. 이거 갖고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확인하시고, 주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뭐 이제 대체적으로는 조금 안정하다는 이제 얘기들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가 표점으로 그냥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뭐 그냥 이과를 예를 들어보면 지학을 선택을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만점 74점이었어요. 그리고 물리를 선택했을 땐 66점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 유불리가 생기잖아요. 몇 점 차이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죠. 이걸 이제 대학들이 보정해 주는 게 이 과목의 100분위에 맞춰서 다시 표준 점수를 산출해 주거든요. 그걸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선택의 유불리를 좀 좁혀줍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대부분의 모든 대학들이 이걸 쓰는데, 내년부터는 서울대가 이걸 안 써요. 무슨 얘기냐? 얘는 그냥 66점 그대로 반영하고요. 얘는 74점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죠. 그게 이제 변화입니다. 큰 변화입니다.
자, 보시면 그 책자에 쭉 나와 있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교과 비중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문과입니다, 지금.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정시는 28%에서 39%로 늘었고요.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준비들을 해야 될 텐데, 이대부터 숙대까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 사진을 찍으세요. 요건 이제 책자에는 없는 자료인데, 결국은 뭐냐,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스카이가 1281명인데, 내년부터 정시로는 1834명으로 늡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면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수시에서 안 뽑힌 애들이 결국은 그만큼 TO가 정시로 넘어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상상 이상으로 내신과 교과 성적과 수능 점수 차이가 큰 대학, 고등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당장 저 하남 쪽으로만 넘어가도 그래요. 전국에 고등학교 1800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내신이 1점 막 중반,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죠. 수능이 정말 4등급, 5등급, 6등급 나오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시 못 가요. 어차피 수시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늘었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어떤 고등학교, 결국은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받은 내신에 비해서 수능이 잘 나왔을 때 조금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시는 분명히 내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성대 서강대하고 연고대하고 점수 차이 꽤 크거든요. 정시에서는 잘 안 뚫려요, 생각보다. 근데 요 정도 점수대가 이제 연고대가 충분히 이제 도전해볼 만한 상황 연출이 되는 거고, 경희대 상위권이 이제 한양대까지 점수를 치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수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봐요. 굉장히 나중돼서 이제 원서 쓸 때 보면 달라요, 느낌이. 이과 보시면요. 이과는 뭐 비슷한 패턴입니다. 똑같이 교과 늘고, 학종 줄고, 정시 늘고. 그래서 이제 숙대까지 이렇고요. 뭐 이제 빠졌죠. 의대가 빠져있죠. 의대는 이미 정시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많이 뽑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 늘었죠. 근데 이제 의대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우선 약대가 들어왔죠. 약대가 한 치대 정도, 한의대 정도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센 이대 약대나 뭐 이제 중대 약대 같은 경우는 지방의 좀 낮은 의대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뭐 맨날 이제 설명회 할 때 어디 의대하고 중앙대 의대부터, 약대 붙으면 어디 갑니까? 손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여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전히 메이저 의대 앤드 서울 경기의 주요 의대들, 이런 의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학종으로 엄청나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의대를 생각하신다면 학종에 대한 TO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과는 조금 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보시면 중앙대 상위권에가 연고대 출하위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과는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굉장히 호재가 많아요. 약대 생겼죠. 약대 영향이 큰 거죠.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수학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이거 비밀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 비밀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문과 부모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과 학생들이 수학 때문에 문과로 교차 지원이 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깜짝 놀라실 텐데 결국은 내년에 입시에서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수학. 저도 수학 얘기하기 정말 싫은데 이 수학이 변수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걸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였다가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문과는 여전히 최상위 대학은 빡빡하다. 인서울까지는 이과랑 비슷해진,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뽑는 년이 많은데, 위쪽은 서울대 위에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빡빡합니다. 자, 추천 전형은 핵심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보세요. 연대 면접형 학종이었죠.
그 다음에 경희대 고교원대 학종이었죠. 이 모든, 그리고 성대나 서강대는 없었어요. 교과 전형이. 근데 내년에 생기죠. 이렇게 넘어오면서. 아니, 내년에 이제 생기죠. 생겨서 여기서 핵심 뭐냐. 추천 전형이죠. 이름 자체가 추천 전형입니다. 추천 전형이 작년에는 학종도 있고 교과도 있었는데 올해는, 내년부터는 싹 다, 이제 교과 전형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교과 전형은 이제 말 그대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교과 성적을 뽑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게 교과 성적이 무조건 높아야지 붙는다. 중앙대는 작년에도 2점대, 3점대까지 무너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 학교 레벨에 비해서 최저가 높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추천을 300명, 그러니까 똑같은 학년에 300명 있습니다. 300명 있을 때 올해까지는 학교 추천으로, 그러니까 추천 예를 들어서 연대 같은 경우는 학교 고3 정원의 3%, 고대는 정원의 4%, 경희대 같은 경우는 문과 2명, 뭐 이과 3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티오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이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43명이에요. 산출을 해보면. 근데 내년엔 추천 전형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추천받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마무시하죠. 18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올해까지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때 학교당 뭐 이제 나는 하나 받으면 2개 이상 못 받고 이런 학교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 한 명이 추천을 여러 개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남으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 우수한 아이들이 중복 합격이 많아져요. 자, 중복 합격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추합이 많이 돌겠죠.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되게 정시처럼 비슷하기 때문에 추합이 기계적으로 많이 돌아요. 그래서 보통 300%, 400% 도는데 더 돌 겁니다. 300% 돈다는 얘기는 뭐냐? 10명 뽑아. 그러면 300% 돌았다. 그러면 40등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추천해서 많은 애들이, 그러니까 최저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대학들은 이제 2점대가 아니라 잘하면 3점대까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이 최저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 높은 서강대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2점대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까 말씀드렸죠. 저 지방의 내신 1점대 애들이 2차지 못 맞춘다니까? 쓸 애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은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이렇게 있죠. 이 최저들 쭉쭉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교과 전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성취도 아시죠? 진로 과목 A, B, C. 이 과목 같은 경우는 A가 95%.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이 과목 같은 26%. 이제 과목마다 다 다르죠. 근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대부분의 성취도 A가 비중이 굉장히 크죠. 어떤 학교 90%는 학교들 되게 많아요. 강동구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그냥 A는 몇 점, B는 몇 점, C는 몇 점, 연대처럼 이렇게 주는 학교가 있고 고대는 이제 안 그렇습니다. 막 다 산출을 하거든요. 어떻게 되냐. 이 고대식인데 예를 들어서 A야. 근데 A의 성취도 비율이 70%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A면 2를 무조건 더하고 플러스 100분의 A 내가 A 맞았으면 70%일 거 아니에요. 100분의 70이죠. 0.7이죠. 0.7 플러스 1. 그러면 나는 A를 맞았는데 교과 성적은 1.7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최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A 성취도가 적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20% 되면 1.2니까. 벌써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0.5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고대는 그래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문제예요. A 성취도가 20%예요. 근데 내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22%를 맞았네? 그 성취도 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22%죠. 그러면 요 사이죠. 3 잘 기억하시고 성취도 학생에 해당되는 석세 등급 3 플러스 100분의 뭡니까? 30분의 100분의 0.3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20%, 그러니까 내가 이제 40%일 때 이렇게 되면 그 얘는 성취도, 그러니까 A 성취도 A가 20인데 내가 22를 맞았기 때문에 저 식대로 하게 되면 얘는 그냥 성취도 B였는데
고대식을 산출하면 3.6이 돼버리는 겁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취도, 고등학교에서 성취도를 A를 적게 못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대는 그냥 1점대 하고 성취도, 그러니까 의외로 센 고등학교에서 성취도 A를 굉장히 높게 줍니다. 여기 근처에 보면 한영외고 있죠? 아마 아실 거예요. 고위 부모님 만약에 계시면 거의 성취도 100 가까이 있는 과목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산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예 반영 안 하는 대학들도 있고 시립대는 외대 같은 데 반영 안 하겠죠? 이런 것들 좀 보시고 뭐 이제 진로 과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장을 넣어놨냐면 1학년, 2학년에 비해서 3학년 1학기가 진로 과목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1년 선배죠. 올해 애들에 비해서 내년에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성적보다는 2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말이 되게 중요하겠죠. 왜?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일반 선택이 몇 개 과목 없고 거의 대부분 진로 과목이기 때문에 다 성취도로 받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성적 향상도를 보는 게 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학종에서는 1학년보다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 1학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많이 선호했어요, 대학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잘하는 애들보다 현재 잘하는 애들 더 선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1학년 내신, 2학년 내신 성적도 매우 중요한 게 학종에서도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네, 이 얘기가 오늘 핵심인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네요. 자, 미적, 확통, 기하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유리하다, 불리하다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다 검증이 된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통을 선택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미적을 선택하든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하고 미적. 분량을 보면 미적분이 10, 확통이 5, 기하가 6이라고 보통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장단이 있고요. 선택 과목은 이게 10여 년 전에도 똑같은 구조였거든요. 무슨 얘기냐? 얘의 문제 어려운 난이도 변별력을 줘버리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수원 수투가 핵심이거든요. 얘는 이제 내가 선택한 과목에 해당되는 이걸 선택한 애들이 성적이 어떠냐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다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투 이따 수학 선생님 얘기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 뭐 이런 조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표준화를 시켜서 어떤 과목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점수가 부족하면 이쪽에서 선택 과목을 채워주고 이런 형태로 두 번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어떤 걸 선택했냐 유불리가 이제 없고요.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요즘 최상위권 애들이 대부분 미적분 선택하긴 한데 의외로 기하 선택자들이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부터 되게 많아요. 그걸 많아지고 있고 기하는 내가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도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파트거든요. 이따 수학 선생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하 선택하실 때는 내가 이해가 잘 되면 굳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된 미적분보다는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제 이 얘기인데 보시면 올해까지는 보시면 예상을 해보면 가형이 13만 6,677명이고 나형이 이제 27만 7천 명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나형에도 이과 애들 꽤 있죠. 과탐을 선택하고 이과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수학이 점수가 안 나와서 나형으로 돌린 거죠. 올해 이제 1년 선배들까지예요, 이게. 올해까지가. 결국은 뭐냐? 점수를 가형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9월 모평까지는 어떻게든 가형을 받다가 결국은 5등급, 6등급 나오니까 나형으로 바꿔요. 그러면 가형은 지정이 돼 있잖아요, 서울. 대부분의 대학들이. 똑같아요. 내년은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줄여서 이제 미기 선택이 지정이 돼 있어요, 이과는. 문과는 다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죠? 결국은 인서울의 주요 대학교 포기해도 나는 서울에 먼저 숭실대 이런 데 교차 지원이 되니까 그런 학교를 보고서 이제 가형에서 나형으로 옮기죠. 가형에서 나형으로 옮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0분이니까 등급이 한 5등급, 6등급 나오는 아이들이 심한 경우는 2등급, 3등급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문과를 선택해 문과 수학, 나형하고 가형 수학은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수준이.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올해까지는 나영 응시자 인원이 많으니 1등급 상위 4%가 11,000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영 같은 경우는 요 인원에서 그러니까 5,400명인데 제가 올해 고3 애들하고 지금 현재 고2 애들하고 여러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제 서울시 저희 진로진학 이쪽하고 저희가 이제 조인이 돼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몇 개 이제 프로그램 주고 시뮬레이션을 돌게 했어요. 저희 이제 연구소 자체 내에서 저희도 해봤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내년부터는 문이과가 상관없이 그냥 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통을 선택했지만 확통 선택해서 받은 표점 그 점수 갖고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선택했냐는 선택한 이후의 점수 갖고 모든 아이들 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존의 문과에서 1등급을 잘 맞던 아이들 확 줍니다. 주는데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합쳐가지고 상위 4% 안에 이과생이 15,000명, 문과생이 1,600명.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소위 말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 높게 잡았어요. 1,000명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문과든 이과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내가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 그러니까 문과라서 수학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지금 현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최상위권은 덜하겠지만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문과로 간 것도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 최상위 그룹에서는 이렇게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보시면 작년에 수능이 나영 만점이 149였습니다. 나영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은 134죠. 만점이. 더 낮죠. 왜 낮아요? 자, 점수를 깔아주던 애들이 나영으로 훅 나가버렸죠. 남아있는 애들은 뭐예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만 남아있으면 평균이 올라가죠. 평균이 올라가니까 표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죠. 그래서 항상 이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수학보다는 과탐은 항상 140 넘어가거든요. 과탐을 잘 보는 애들이 정시에서는 이제 잘 가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올해 자녀분들 고2 애들 모의고사 본 거 보니까 만점이 159예요, 지금. 159가 그러니까 이 수능에서 이제 내년 수능에서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겠죠. 근데 무슨 얘기냐? 이과 애들이 앞에 쫙 몰려 있어요, 지금. 근데 보시면 134, 149가 아니라 159예요, 지금. 그러면 보세요. 만점에서 1등급 내려갈 때 몇 점 차이 나는 게 19점 차이 나죠. 다 맞았을 때, 하나 틀렸을 때, 두 개 했을 때 급간의 점수 차이가 팍팍팍팍 난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변별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표점이 굉장히 높죠, 지금. 얘보다는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도 수학을 잘했을 땐 팍 튀죠. 문과 애들은 이게 올해까지도 그러니까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했어요. 근데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은 서강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왜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문과를 왜 못 넘어가냐면 이것 때문에. 이 표점이 극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표점 다 따져보면, 환산점 다 따져보면 이과 애들이 낮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문과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죠. 똑같이 문이과가 같이 되는데 이과 애들, 상위권 애들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점수 갖고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요, 이제. 꽤 많이 넘어갈 거라고. 심한 경우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냐면 연대 전학이 이쪽 점수대가 되면 서울대 경영이 뚫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다가 이과 같은 경우는 가중치까지 때려버리죠. 어디가 제일 높아요? 수학이죠. 그러니까 수학의 표점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거기에다 가중치까지 딱 때려버리니까 점수가 팍 튀죠. 그러니까 문과든 이과든 내년에는 이 수학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 겨울방학 때 수학을
아까 말씀드렸죠. 수원수투 2학년 때 배운 이 파트가 결국은 핵심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과도 의외로 수학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넘어와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수학 점수가 좋으면 버티면 돼요. 그리고 문과인데 불구하고 수학이 잘 나오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대학을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바뀌는 입시에서의 핵심이에요. 왜? 가치 산출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고대 얘기를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하여튼 이건 좀 넘어가고요. 블라인드 여튼 이제 광역자사나 여튼 전사고는 구분이 됩니다. 근데 광역자사는 학교 이름 딱 지우면 일반고랑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이쪽 지역에서 우수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내년에 학종에서 불리함이 클 거라고 예상하고요. 중요한 건 올해 입시가 결과가 수시 입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이런 선배들이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교내 수장도 하나밖에 못 넣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어떤 상을 넣어야 되는지 이 판단도 좀 잘 하셔야 되고 핵심 다시 말씀드리면 노란색이 지금 수능 후 면접입니다. 보시면 녹색은 납치형이죠. 면접이 없거나 수능 전 면접이구나. 그러면 얘들은 결국은 뭐냐? 내가 예를 들어 고대 점수야. 성대, 서강대, 한양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보세요. 중앙대 탐구형하고 이대 미래인지하고 밑에 경희대, 건국대는 수능 후 면접이죠. 중앙대, 이대 들어오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중앙대 탐구형하고 이대 쓰는 애들은 이 대학이 상향인 애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경희대나 건대는 상향인 애들보다는 1단계 애들은 3배수입니다. 3배수는 뭐냐? 여기 들어오는 애들이 서성한 애들이 들어와요. 그럼 1단계 서성급 애들이랑 싸워야 된다고. 수시에서만 놓고 봤을 때 일정 때문에 이대 중대보다 경희대나 건대가 수시에서 합격하기 더 힘든 거예요. 시리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밑에 쪽 대학들이 수시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최상위권 해오던 대로 하시고 애매한 상황 2점대인데 수능이 좀 제법 나올 것 같은 아이들은 수능 이번 이제 뭐 당연히 겨울방학 때는 수능에 올인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수시 특히 학종에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가 이제까지 해오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내가 거기보다는 더 높은 대학을 정시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학년 1학기 때 이 학종에 매몰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되게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5분 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해당되는 학교가 있냐? 그럼 나는 내가 수시에서 생각했던 대학이 면접이 수능 전이었네? 아니 면접이 없네? 수능 후네? 생각보다 힘들겠네? 이 판단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의고사 성적표 좀 제발 좀 잘 갖고 계세요. 모의고사 성적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모의고사 성적표 왜 뭐 등급 나오고 막 쭉 나오지 않습니까? 위에 밑에 보면 맞은 거 틀린 거 있죠. 그 밑에 A, B, C, D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난이도 표시가 아니라 정답률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20만, 30만 아이들을 다 통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진짜 객관적 데이터예요. 애 모의고사 2학년 때 3학년 때 쭉 놓고 보면 애 성향 다 나옵니다. 특히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는 이제 국어 때문에 많이 애먹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보면 아, 얘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스타일이 어떻구나. 되게 쉬운데도 많이 틀리고 어려운데도 잘 맞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비교 분석하다 보면 국어는 잡힙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는 애 주지 마세요. 애 믿지 마시고 갖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영어 학습 전략에서 말씀해 주실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투스 온라인에서 강의하고 계시고요. 지금 서초 예섬학원 등 여러 학원에 지금 출강 중이신 수능 영어 전문가 선생님이십니다. 정주영 선생님 모셔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5분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시간이 지금 이제 코로나다 보다 해가지고, 그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설명하면 2, 30분은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좀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되게 짧아요. 15분. 그래서 지금 딱 저걸로 한 8시 5분 정도라 좀 말을 빨리 할게요. 말을 빨리 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딱 요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왜 수능 영어를 어려워하는지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어머님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수능 영어거든요. 제가 써볼게요 한번. 이게 저는 고1, 고2 안 해요. 그냥 오로지 고3만 해요. 고3 수능만 하는데 이게 수능 영어 강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수능 영어 1등급을 맞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뭐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프리토킹을 막 엄청나게 잘해. 그런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수능 영어를 딱 1등급 나올 수 있게 이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저와 같은 그 수능 영어 강사의 목표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수능 영어를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냐. 그 영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영어를 잘한다고 수능 영어가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냐. 이거는 그냥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이제 아직 수능 안 치렀는데 이제 수능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기사들이 뜰 거예요. 막 유튜브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제 막 활성화되면서 이제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게 원어민이 수능 영어를 틀려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막 외국 가서 나 아는 무슨 원어민인데 뭐 수능 문제 줬는데 틀렸다더라. 작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무슨 영국인가? 영어 강사 선생님인데 수능 영어 틀려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불쌍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얘가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랑 수능 영어를 잘하는 거랑은 살짝 느낌이 달라요. 마치 우리나라 애들이 우리 말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국어요 그냥 다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그건 약간 비슷한데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수능이에요. 수능.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능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이 영어를 한다는 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잘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수능 영어는 뭐 듣기야 어차피 쉬우니까 리딩을 잘해야 된다는 점인데 이 수능 영어 시험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제가 이 한 문제를 그린 거거든요. 요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 빈칸 문제면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거 골라라. 그런 것도 있고 뭐 어휘 문제도 있고 대의 파악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장 취지 요지 제목 그런 것도 있고 얘는 지문이고 얘는 선지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능 문제인데 제가 이제 계속 15분 동안 강조드릴 거는 수능이거든요. 수능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수능이란 시험이 갖고 있는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만 잘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원어민도 틀린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은 원어민보다 영어를 못해요. 우리 원어민도 틀리는 시험인데 어떻게 1등급을 맞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건 바로 얘예요. 얘. 그러니까 얘에 대한 이해만 정확히 된다면 이 수능 영어를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1등급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영어 자체 실력을 올리는 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1등급이건 2등급이건 3등급이건 4등급이건 등급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능 영어에서.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얘든 얘 1등급이야. 얘 3등급이야. 근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 수능 영어랑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뭐 어휘, 아니면 뭐 문장, 지문 읽는 거. 그치?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통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단어 외운 애들은 얘네들보다 훨씬 잘해요. 지금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어휘라든가 문장을 읽는 거 이건 순수 어떻게 보면 영어 실력적인 거예요. 얘네들 말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3개를 딱 말씀드릴게요. 요거 말씀드리면 아마 끝날 거예요. 3개. 첫 번째 뭐냐면 지문 있잖아요. 지문. 어떤 특정 지문을 읽고서 이 포인트를 잡는 게 이게 엄청나게 약해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대의파악이라는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대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큰 뜻. 그 지문에서 큰 뜻. 까마대로 글을 읽고 아, 이 글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잡는 게 정말 약해요. 이걸 제가 어떤 실험도 해봤냐면 수능 영어 지문 중에서 약간 좀 고난도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어려운 지문. 어려운 지문을 그냥 한글로 줘요. 한글로. 옛날에 재중반에 있을 때 이거 실험 되게 많이 했어요. 한글로 주고 한 줄로 써봐라. 한글로. 한글로 주고. 영어가 아니에요. 지문을 한글로 주고 해석본 있잖아요. 해석본 주고 얘들아 이거 밑에다가 한 줄로 요약해서 써봐. 했을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상한 소리를 써요. 아이들한테 이거를 만약에 너 이거 한 줄로 설명해 볼래? 말로 설명해 볼래? 하면 애들은 절대 못해요. 그냥 말로 이렇게 막 되게 길게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이런 걸 같아요. 이 정도예요. 한 줄로 요약을 못 시켜요.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지문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못 잡아내요.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원어민 틀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원어민 틀리는 게 요걸 정확히 하셔요. 원어민이 왜 틀리냐면 지금 똑같아요. 걔네가 읽어야 되는 우리 수능 영어 지문 이거 우리나라 교수들이 쓴 거 아니에요? 외국 논문 같은 거 일부 발췌거든요. 수능 영어를 원어민이 왜 틀리냐면 걔네가 이 글을 읽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이해를 못해요. 지네 나라 글인데 왜? 글이 어려워서. 똑같아요. 우리나라 글 해석본인데 애들이 이 글을 보고 도대체 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문장 요걸 못 잡아내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아이들의 가장 큰 약점. 지문을 읽고 포인트를 못 잡아낸다. 근데 두 번째 뭐가 문제냐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요거잖아요. 요거. 이게 문제 유형이에요. 이게 문제 유형. 얘가 지문. 얘가 선택지. 원어민이 제가 이제 초창기 때 강의하면서 이제 그 어학원 같은 데 있을 때 이제 원어민이 이렇게 있잖아. 어학원은. 그 제가 이제 약간 좀 짓궂은 게 있어가지고 원어민들한테 너 이거 한번 풀어볼래? 이런 걸 좀 되게 많이 했는데 원어민이 뭘 많이 틀리냐면요. 수능 문제 중에서 일단 빈칸 많이 틀려요. 빈칸을 많이 틀리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지문의 뜻을 못 잡아요. 이건 어머니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로 뭐 수능 영어 원어민 치면 빈칸 문제 푸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원어민들이 틀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두 번째 뭐를 많이 틀리냐면 순서랑 삽입 문제를 틀려요. 이게 문장 순서 배열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장 하나 딱 주어진 거 끼워 넣는 건데 신기한 게 요거 틀려요. 원어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글 읽어가지고 대충 내용상 이렇게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민이 틀린다는 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영어만 잘한다고 단어만 잘한다고 읽을 수만 있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아이들 약점이 되게 약해요. 근데 이게 약한 이유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푸는 방식 요게 확실하게 딱 공식화를 시켜가지고 애들 머릿속에 그게 내가 지금 체계적으로 딱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애들 읽고선 해석을 해가지고 대충 예담이 열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문제 그렇게 안 내거든요. 요게 두 번째 약점이에요. 세 번째 약점. 이게 이제 이건 어머님들도 학창 시절에 많이 좀 겪으셨을 것 같은데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문제 읽고 지문 읽잖아요. 지문 읽고 선지로 가요. 우리 아이들도. 선지 가는데 1번 보니까 얘는 아닌 것 같아. 2번을 보니까 얘는 진짜 아니야. 어제 3번을 봤는데 얘 맞는 것 같고 얘 맞나? 3번 보니까 얘도 맞는 것 같아. 심하면 얘도 맞는 거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쳤을 때 두 개를 놓고 엄청 고민할 때가 많아요. 좀 어려운 문제는. 어느 정도 겪으셨을 거야. 두 개 막 고민하다가 3번 같아. 그리고 이제 일단 넘어가요. 근데 약간 불안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넘어갔다가 시간이 남아. 다시 봤어. 다시 보니까 4번 같아. 고쳤어요. 그 정답 보면 늘 답이 3번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딱 이제 어렸을 초등학교 때부터 딱 이제 시험 보고 집에 왔는데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아. 너 시험 못 봤어? 그러면 애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고쳐서 틀렸다. 근데 초등학교 때도 고쳐서 틀리고 중학교 때도 고쳐서 틀리고 고등학교 때도 고쳐서 틀리고 수능 때도 고쳐서 틀려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애들이 계속 고쳐서 틀린다는 거는 이 출제위원이 만든 함정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걔는 계속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알면 돼요. 어떤 식으로 이 출제위원들이 선지를 구성하는지 이 선지 구성의 원리를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선지를 지금 매력적인 오답을 지우는 이 방식은 영어 실력이랑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렇죠?
영어 실력이랑 전혀 무관하고 얘도 영어 실력이랑 전혀 무관해요. 그 얘는 뭐냐? 얘는 언어 실력이에요. 언어. 영어를 잘한다는 거랑 지문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 잘하지만 우리나라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지문을 읽고 논리적으로 글을 파악할 수 있냐? 이건 별개잖아요.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실력이랑은 다 별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아이들이 이 수능 영어를 공부할 때 본인이 목적이 뭐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점수를 올려야지 이걸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영어 잘하면 되겠지 맨날 그냥 단어 외우고 문장 읽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외우고 그 지문 읽고 이런 거는 강사들이 조금만 이렇게 잡아주고 혼자서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혼자서 단어 계속 외우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강사들이랑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점이 저는 1년 내내 여기다 초점을 맞춰요. 당연히 요거는 하는데 수능 영어는 하는데 얘는 일단은 학생들이 혼자 할 수 있게끔 약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일단 수업 시간에는 약간 요거에 그래서 요 지문 포인트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선 어디가 중요한지 이것도 그냥 솔직히 막 읽고선 내 영상 요게 중요해 이런 식이 아니에요. 제가 뭐 15분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이거는 이렇게 수업한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거를 1년 내내 강조해요. 그래서 핵심 문장 찾는 저만의 이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지문을 읽어가면서 잡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순서 삽입 문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이거를 1년 내내 가요. 옛날에는 이거 그냥 파이널 때만 했었거든요. 근데 애들 안 돼요. 그러니까 파이널 때 한 2달 까짝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거의 1년 동안 걸려요. 3개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지. 이렇게 해서 제 커리큘럼은 거의 이게 그냥 계속 1년 동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겨울방학 때는 약간 기출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출을 가지고 얘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EBS가 등장하면 EBS 지문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게 자기 걸로 만들어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요 3개를 잡아야 된다는 이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수능 영어가 지금 절대 평가로 바뀌고 나서 아이들이 가장 공부를 안 하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많이 드리는 말씀이 오늘 지금 시간이 짧아서 되게 앞뒤 다 빼고 딱 요것만 말씀드렸는데 한국사 다음으로 공부 안 하는 과목이 영어예요. 예.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설명해 요 자료는 안 보셔도 아직 지금 수능은 안 봤기 때문에 여기다 쓸 게 없어요. 근데 작년에 올해는 요게 지금 설문조사가 안 나는데 작년에 11월에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한 2, 3년 간격으로 하거든요. 니네가 3월로 돌아간 11월 달에 작년 11월 딱 1년 전에 니네가 3월로 돌아간다면 어떤 공부를 할래? 1위가 영어였어요. 근데 17년 때도 영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6평 때 점수가 왜 이러지? 근데 6평 때 점수를 못 봐도 애들이 영어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영어만 못 본 게 아니니까. 나는 영어 안 하고서 국어 수학했는데 국어 수학도 잘 안 나왔네? 그래서 영어 못 본 게 별로 묻혀요. 근데 9평 때도 영어가 안 나왔어. 근데 이때는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고 자기 현실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전략 과목을 영어로 삼아야 되나?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영어 무슨 2달 한다고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9월달 지나고서 11월달 이런 거 하면 나 영어 해야 돼. 영어를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간에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가 단어 이런 게 아니라 언어적인 능력. 요게 정말 큰 차질, 큰 비중을 갖고 있어요. 요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가장 많이 틀리는 거. 어머니는 아시겠지만 빈칸이에요. 내가 학생들한테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 14년째예요. 강의가 14년째인데 저는 맨 처음에 계속 이제 단과로 바로 안 하고 막 무슨 아까도 말씀 어학원이나 막 이렇게 지방 동네 막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서 좀 버린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처음부터 단과를 했었으면 지금쯤 막 어떻게 됐었죠. 저는 이제 대치동에 딱 단과 가고 나서 바로 잘 됐어요. 바로 잘 돼서 이투스랑 계약도 한 거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절대평가 생겨가지고 그때 영어 강사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되게 막 이 정부를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빈칸을 어려워하잖아요. 빈칸을.
18번에서 대충 24번까지를 대의 파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5번에서 28번까지를 세부 내용이라 해가지고 도표 막 그런 거 나와요. 되게 쉬운 거. 29번이 어법이고 30번이 어휘고 31에서 34가 빈칸이에요. 그 다음에 35가 무관한 문장 고르는 거고 제가 이거 써둔 이유가 있어요. 얘가 순서 삽입이에요. 40번이 장문이고 41에서 45가 얘가 요약이고 얘가 장문이거든요. 근데 얘가 안 틀려요. 이거는 안 틀립니다. 안 틀리고 얘 어법, 얘 어휘, 그 다음 얘 빈칸, 얘 무관한 거, 얘 순서 삽입, 요약, 얘 장문도 뒤에 거 장문은 안 틀리거든요. 앞에 게 조금 어렵지? 지금 보시면 어법이랑 36, 36, 7, 8, 9, 요 4개, 순서 삽입 4개, 요 5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다 풀려요, 답이. 그러니까 아이들 빈칸 어렵다. 왜 빈칸이 어렵냐면 이 빈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강사들이 이게 가장 어려우니까 이거에 되게 목을 많이 매요. 수능 강사들은. 그래서 강사들마다 자기만의 이제 빈칸 푸는 공식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는 그냥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도 대의 파악이에요. 빈칸 뚫을 때, 여기가 빈칸을 뚫을 때 절대 이 글의 주제랑 관련 없는 부분에 절대 안 뚫어요. 만약에 이런 거래. 인간은 악하다. 네 짝꿍 철수도 너가 잘 되길 싫어한다. 막 이렇게 막 얘기 나오는데 철수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 이거 말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빈칸도 결국의 원리가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결국에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이 지문의 토픽은 하나밖에 안 돼요. 주제 하나. 그거랑 관련 있는 부분에 뚫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뭐 어렵게 접근해가지고 얘가 얘인데 얘는 무슨 얘고 정말 어려워요. 푸는 방식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법이랑 순서 삽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것만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왜 말씀드리냐면 얘만 하면 된다는 점이에요. 그냥 단어 외우고 한 문장 딱 나왔을 때 한 문장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지문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혼자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거는 단어 외우고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줄 거 아니에요. 문장 이렇게 읽어라. 계속 집에서 혼자 해주고 나머지는 이것만 잡아주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1년 동안 이제 이 수업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거고 그 관리 같은 측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하고 맨 처음에 이제 그 단어 테스트를 봐요. 단어 테스트 보고 과제가 당연히 나가겠죠. 그래서 과제 같은 거랑 단어 테스트 결과를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제 문자로 드려요. 그리고 과제 같은 거는 제가 수업 때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과제는 제 이제 현장 팀장과 조교쌤이 알려줄 건데 그 친구는 그냥 대학생 조교가 아니라 현재 다른 데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쌤이 이제 과제 같은 거라든가 그거를 다 코멘트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 같은 걸 다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1대 밀착해서 다 받아줄 거고 그리고 매달 말, 그러니까 4주 정도 어떤 학생이 왔다, 4주가 됐다. 그 4주마다 그 학생의 그 현재 상태 이런 거를 다 장문의 문자로 다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관리 같은 것도 이제 아마 그 이제 인원이 좀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되게 잘 되는 편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영어는 진짜 그냥 꾸준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 그냥 뭐 영어 뭐 90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뭐 나중에 할래. 뭐 영어 지금 정시 올리고 서울대랑 고대가 지금 이제 영어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영어가 살짝 더 중요해진 느낌도 들었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어머니께서 하라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단어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이거는 그냥 단어를 진짜 안 한다. 그러면 과외라도 붙이셔야 돼요. 단어는 이건 답이 없어요. 제가 애들을 막 남겨가지고 그 단어 테스트 못하면 저는 이제 무조건 남겨요. 남겨서 통과할 때까지 계속 제시를 보는데 그렇게 해도 결국에 주 7일 동안 주 7일 중 6일 동안 안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 같은 거 그냥 좀 너무 막 뭐라고 하시면 애들 튕겨서 나가요. 애들 그런 거 아시잖아. 단어 공부를 딱 하려고 책을 펴놨는데 단어 외워 그럼 딱 책 던져요. 예. 그러니까 진짜 꼴보기 싫어도 그냥 해야지 이렇게 다독이 시면 어느 순간 애가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단어 같은 거 좀 잘 외우게 해주시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는 한 20-30분 준비했는데 이게 딱 15분에 끝내야 되니까 너무 짧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래도 들어보시고
아, 좀 괜찮은 방법 같다 그러면 그래서 맡겨주시면 제 내년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1등급 맞출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어 정정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학 선생님 설명 드릴게요. 강남 대성학원이랑 대치에 있는 이강학원 등 여러 학원에 출강 중이시고요. 그리고 강남 대성 강의평가 최우수 강사에 빛나시는 수학의 신민우 선생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강남대 성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저기 대치동에서 수업 많이 고3 수업 전문 진행하고 있는 수학 신민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위주로 정확하게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정말 꼭 해야 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갈 친구입니다. 모든 풀이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을 만났을 때 딱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유가 없어요. 애들이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그냥 몰라요. 아니면 좀 질문을 잘 해도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서 막혔어요. 그럼 제가 반문을 합니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풀 생각을 했니?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없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입니다. 사실은 수능은 내신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로 그냥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뭐를 어떻게 이용해라가 써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내신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내신은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그냥 프린트 주고 설명한 거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어도 이거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거를 시키잖아요. 내신에서는. 근데 수능에서 절대 그런 거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이유가 있는 풀이를 만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저랑 수업을 오래 한 다음에는 왔을 때 똑같이 질문을 해도 선생님 제가 이 가 조건을 보고 이게 이런 조건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해석이 안 됩니다. 좀 이런 구체적인 본인이 막히는 포인트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해결하면 그 다음은 안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요. 야, 내가 기가 막히게 풀어줄게. 자, 봐봐. 짜잔! 나는 3주 만에 풀었어. 그럼 애들이 오 하면서 적죠.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자기 자랑하는 거지. 그쵸? 내가 똑똑하다. 너희들은 아니지? 하고 자랑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은 결국 그거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가져갈 수 있는 거. 제가 이걸 이렇게 커리큘럼보다도 제일 먼저 앞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도 처음 강사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내가 애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씩 더 잘 나오게 만들까, 뭘 좀 더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수업을 바꾸다가 딱 찾았던 게 이거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를 알게 만들어 주면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실제로 제가 작년, 재작년에 뭐 다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작년, 재작년에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는 한 개 틀리면 울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야, 너 잘 봐놓고 왜 이래?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의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실력자가 되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이번에 실수 너무 많이 해서 완전 망했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친구야, 내가 전날 이틀 동안 밤을 한숨도 안 자고 수능 시험 보러 가면 몇 개 틀릴 것 같아? 선생님은 안 틀리겠죠. 그래도 그게 실력이야. 너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절대로 그 어떤 컨디션이건 뭐건 핑계 없이 망할 수 없는 거. 그게 되는 게 딱 요거거든요. 이걸 찾으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망하지 않아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했던 수업에서 그 클래스에서 망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랑 최하점 차이가 어차피 한두 문제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망한 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하나 더 틀렸어요. 그게 망한 거. 점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본인이 실력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의 최고점, 100점, 무조건 수능 수학 100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꾼이죠. 근데 절대로 망하지 않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계속 그래왔고, 그래서 올해도 대치동에서 지금
제가 이제 내년 수능 대비해서 이제 25명짜리, 30명짜리 이렇게 수업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다 마감됐어요. 거기도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어머니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어머님들은 어떻게 온 거냐면 올해 저한테 배웠던 애들, 작년에 저한테 배웠던 애들, 걔네들 결과들 보고 오신 거거든요. 결과들 보고. 올해 제가 지금 수업 진행하고 있는 반에서 물론 평가원 이제 아직 수능은 안 봤지만 9월 평가원에서 최하점 받은 친구가 92점이에요. 최하점이. 당연히 뭐 최고 100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100점 없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반에 100점 한 명씩은 있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거는 그냥 뭐 제 소개는 거기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처음에 이제 3월까지 신세계라 그래서 실전 개념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걸 이제 학생들도 알아야 되고 어머님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개념 하면은 그냥 교과서나 개념책에 나와 있는 그거를 생각하시는데 수능의 개념은 그게 아니거든요. 수능의 개념은 정말 수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는 포인트들. 거기에 대한 토픽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게 사실 수능의 개념이에요. 그냥 역함수의 미분,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내신 공부하고 개념 원리 정석 한번 본 친구들 다 알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걸로 나오는 심화 문제는 못 풀잖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심화까지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보여주는 게 실전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개념 수업을 한다고 해서 정말 개념 설명만 와장창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 개념 하나가 어디까지 쓰이는지, 이 개념으로 풀리는 요 정도 문제, 이 문제,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거를 제가 한 번에 다 보여줄 겁니다. 개념 할 때도 그래서 거기까지 구경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어머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개념 하는데 이 정도 난이도까지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애가 못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이거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까지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처음 할 때. 왜냐하면 이 개념이 어디까지 활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심화를 할 때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수능은 여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심화 문풀하고 뭐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애들이 봐야 됩니다. 이 개념이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여기 할 때는 거기까지 봐도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까지 가고 스톱을 한다면 그 다음에 가서는 그러면 그때 그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사실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학생들한테 너 이거 했잖니? 근데 왜 못해? 이거 엄마 6개월 전에 한 건데 당연히 까먹었지. 잊어버렸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6개월 전에 해서 잊어버리면 우리가 수능을 어떻게 잘 봐요? 1년 동안 준비해서. 어차피 앞에 한 거 다 까먹을 건데 그럼 이때 공부 뭐하러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하나가 어디까지 활용이 될 건지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도 얘를 봤을 때는 뭘 할 수 있다. 이게 어디까지 활용이 될 수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면 내가 뭐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엔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이제 4월 이후에 4월부터 이제 7월 말까지 들어가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다각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풀이법을 준다라고 써놨는데 이때 하는 강좌는 그냥 미적분입니다. 아니면 수학 원입니다. 확률과 통계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주제별 심화 강좌라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주제를 잡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주제를. 그냥 미분 가능성 자체에서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실제로 수능에서 우리 학생들의 점수를 가르는 딱 그 문제들에 활용되고 있는 바로 그 친구들, 개념들.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확률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요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은 왜 유리하고 이렇게 풀면은 왜 불리하고 그거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가 이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도 설정 하나만 바뀌었을 때도 이쪽으로 해야 되는지 이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의 한 수에서 주제별로 심화 강좌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말 마지막 이제 여름방학 시작 시점부터요. 이제 파이널 실전 파이널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때가 이제 다 파이널이 들어가는 시즌이 되고요. 이때 이제 강대 K 모의고사라는 모의고사로 일단 기본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거에다가 플러스로 우리 친구들이 킬러들 말고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망하지 않게 할 거라고. 그 망하지 않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준킬러, 비킬러들 완벽하게 푸는 거. 그게 연습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전용 자료랑 강대 K 모의고사가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강대 K 모의고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제가 본인이 틀린 걸로 나가요. 본인이 틀린 문제로. 그래서 학생이 여기에 20명이 앉아 있으면 20명이 받는 과제가 다 다릅니다. 학생별로. 본인이 틀린 거에서 나오는 유형으로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과제가 제공이 되고요. 밑에 이제 제가 기출 분석이랑 테마틱 강을 써놨는데 이거는 기출 분석은 실전 개념과 같이 갑니다. 실전 개념과 같이 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출 분석들을 그 어디 뭐 설명회나 어디 뭐 영상 같은 거 보시면 맨날 얘기해요. 기출을 분석해야 된다고. 근데 학생들은 분석을 못 해요. 그냥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해줄 겁니다.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 이래서 기출을 분석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유형이랑 심화 유형 들어가는 신스틸러라는 강좌를 파이널에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친구들은 여기서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년 커리가 쭉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써 있습니다. 이제 어머님 나중에 보시라고 써놨는데 3월 말까지 이제 신세계라는 게 들어갈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킬러까지 활용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이제 내년에는 아시겠지만 수능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킬러가 올해 나왔던 킬러들은 안 나옵니다. 아마 킬러는 우리 학생들의 점수를 가르는 킬러는 수학 2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 수학 2에서 미적분에서 킬러가 나올 수가 없고 확통에서 킬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투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으로 갈라진 데서 킬러를 내게 되면 선택자들 사이에 표준 점수 차이가 너무 과도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킬러는 이제 수투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사실 수투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거기까지 활용 가능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문제는 이거니까 내가 이런 대칭성을 활용해야지. 그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바로 한 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 좀 심화 문항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쪽에는. 그리고 이제 8월 초부터 여름방학 시점부터 이제 마지막 파이널 신과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출문제 그 아까 강좌가 추가로 제가 분석이 들어갈 거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실제로 킬러 문항들을 그냥 푸는데 킬러 문항, 기출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렵게 나왔던 문항들 있잖아요. 우리 내년에 해야 되는 친구들 중에서 거기에서 진짜 최적의 풀이 제가 이제 얘기해요. 애들한테 정말 어렵게 나왔던 2017학년도나 17학년도 이과 기출이나 아니면 18학년도 문과 기출 같은 거 정말 문제가 어려웠는데 학생들이 그걸 기출 문제를 푼 다음에 제가 물어보면은 아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답 나오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는데요. 결국은 모범 답안을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럼 너는 이제 실전에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니? 못하겠대요. 본인이 실전에서 할 수 없는 생각으로 답안지를 외우면은 그 문제 똑같이 나올 게 아닌데 절대 못 풀죠. 그래서 진짜 이게 최적의 풀이라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 야 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 하고 자랑하는 풀이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봐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걸로 만들어내는 풀이를 할 겁니다. 그걸로 만들어내는 풀이를. 그래서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릴 거고 마찬가지 마지막에 신유형 문제 파이널하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드린 슬라이드는 다 자료로 드려 있고요. 제일 제가 이제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자체가
그냥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안정적으로 만들 겁니다. 안정적으로. 88점이 나오고 있는 친구들은 못하면 84점, 못해도 84점이 나오게 만들 거고요. 92점이 나오고 있는 친구는 88을 만들 거고요. 못했을 때. 96이 나오고 있는 친구들은 못했을 때 92. 100이 나오는 친구들은 아무리 망해도 96. 거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처음이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다 완전히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죠. 결과적으로는 수학 한 문제가 뭐 수시에서는 등급이겠지만 정시에 가서는 그 한 문제가 그냥 4점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가중치가 좀 센 데 들어가면은 이제 그 4점짜리 하나가 뭐 국어 2개 이상이죠. 실질적으로 재작년 연대 의대 같은 경우에 국어 2개 틀린 친구들은 최초합을 했는데 수학 하나 틀린 친구들은 최초합을 못 했거든요. 점수는 오히려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수학은 그래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만드는 게. 제가 이제 그거를 할 거고, 최근에 이제 올해 그리고 작년에,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거의 무조건 잘 볼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9월 평가원에서 제가 단 한 명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본인 실력보다 훨씬 못 봤다라고 얘기한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만들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면은 결과가 달라질 거고, 사실 제가 강동 쪽에서 강의를 사실 안 했습니다. 저는 계속 대치동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원장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어머님들 대치동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그냥 한 명이 와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치동 멀리 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대치동은 최상위권 애들까지 전부 다 제가 지금 휘문고 친구들만 해도 30명 넘게 데리고 있습니다. 휘문고 한 학교만. 반대부고 마찬가지고요. 그 친구들 다 가르친 거, 대치동에서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다 보여드릴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어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학원 원장님으로 알고 많이 오시는데 이번 겨울방학에는 원장님이 수업 안 하시고요. 원장님은 일단 내신 위주로 1학기 때 학생들 내신은 맡아서 하실 예정이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1학기 내신 이후에 이제 여름방학 이후로 수능 수업으로 같이 합류하셔서 수능 수업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겨울방학에는 국어를 담당해 주실 선생님이 지금 청솔학원에 출강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저희 학원에서 3학년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수업 듣는 애들은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향상된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성훈 선생님 모셔오겠습니다. 설명회 많이 들으시나 좀 지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순서를 봤더니 이거는 되게 어머님들이 힘드시겠다. 그래서 조금 헤비하게 하기보다 조금 라이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려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강의 슬로건을 번영국어라고 잡고 있어요. 그래서 번영국어가 중의적 표현인데 born young, 국어라서 제가 영어 발음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불태우자. 그래서 저의 강의 모토는 아이들 스스로 각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되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상위권의 목표를 잡고, 그리고 거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취적인 조금 그 텐션을 심어줄 수 있는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젊음을 불태워서 번영하자, 이게 제 강의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지금 아까 국어과 팀장님이 이제 청솔학원 위주로 수업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청솔학원이 이투스 계열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분당 청솔학원에서는 재수종합반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촌 청솔학원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 대상으로 수능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장점은 일단은 고3 아이들의 마인드와 그 다음에 재수하는 아이들의 마인드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평상시 상담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제가 강동에도 올해 3학년 수업을 하면서 지금 강동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임했고 어떤 것들이 문제점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제가 강남 하이퍼 의대관이라고 해서 이투스 계열에서 최상위권들 대상으로 하는 그 의대관을 강남에 오픈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강남 하이퍼 의대관이 기숙학원만 있다가 이번에 현장 강의로 해서 강남에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내년에 출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투스 계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동에서는 생각의 차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앞서서도 이제 팀장님이 말하셨듯, 내신은 이제 신동철 원장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수능은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대치동을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 보내야 되지 않나. 근데 아이들이 학습을 해나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치동 보내시는 이유 알겠어요. 뭐 저도 대치동에서 수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불안하시니까.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거든요. 학부모님들 대부분 이제 뭐 문의하시거나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누구 집 뭐 애가 뭐 대치동 간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대치동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도 집이 그쪽인데 굳이 오지 마시고 제가 찾아오니 효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연속성으로 가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따 제가 추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전국형 자사고 김천고도 출강을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올해 이렇게 커리를 탔던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수능국어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제가 올해 강동에서 또 수업을 해보면서 대부분 아이들한테 느꼈던 포인트가 뭐냐면 상위권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배재고 전교 1등도 제 수업 듣고 있고 되게 수업을 열심히는 듣는데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되게 수동적이에요. 근데 지금 수능의 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 수, 닦을 수, 학, 배울 학이거든요. 그러면 대학에서 닦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대학의 어떤 그 전공서적 같은 거를 보면 400페이지, 500페이지로 정말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과연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고 학습을 할 때 이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달달달달 암기해서 적용하는 건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구되는 능력은 능동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시험지에서 나오는 지문을 읽고 자기가 이걸 왜 읽고 있는지가 스스로 판단되는 순간이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도 그게 흔들려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죠. 예를 들어서 6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9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갖냐? 나는 원래 1등급인데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이거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게 실수인가? 근데 사실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물론 실수 있죠. 물론 실수일 수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지 않습니까? 실수도 실력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철저하게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수능국어에서 지향해야 되는 바는 확률의 세계가 아니고 확신의 세계를 갖는 게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모의고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애들은 사실상 3등급의 실력을 갖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1등급을 갖는 건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이해돼요? 아니 1등급을 안정적으로 나온 애가 왜 3등급이 나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수학은 왜냐하면 객관적 지식으로서 정해진 개념을 잘 처리하고 요 문제의 의도가 명확하게 판단되고 내가 풀어봤던 유형이라면 접근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1등급 나온 애가 갑자기 3등급 떨어진다? 이런 일은 없어요. 거의. 물론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있을 수는 있겠죠. 거의 확률이 없단 말이죠. 근데 국어는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수동적이기 때문이다.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내신과 이제 수능의 차이를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겁니다. 어머니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능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분량에서 문제화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해진 정보량과 텍스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는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거기에 담겨있는 모든 정보를 다 흡수하면 성적이 잘 나오게끔 나오죠. 그래서 요 내신형은 수동적이다. 근데 수능은 능동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한마디를 던지거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야, 내가 오늘 TV를 봤는데 아이유가 나왔다. 야, 아이유 진짜 한국 최고의 가수지 않냐? 제가 물어봐요. 그럼 애들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바로 내라고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네, 최고예요. 어떤 애들은 막,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까지 해요. 그럼 봐봐요. 수능 국어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걔는 무조건 필패예요. 수능 국어에서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 야, 아이유는 한국 최고의 가수다. 왜요? 왜 최고죠?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내신에서 수동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져서 뭐 그런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확률이 아닌 확신을 갖고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생략된 건 뭐냐? 수동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제 제자들이 이제 수능 보러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수능 시험장 같이 들어가주고 싶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오케이? 근데 제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능력치가 아이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특히 어머니들도 이제 강동에서 계속 이제 아이들 이렇게 보내셔서 알겠지만 내신 중심적으로 많이 사고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을 이렇게 쭉 키워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능력이 강동이 제가 여러 군데를 수업을 나가지 않습니까? 강동 지역이 조금 심화돼 있어요. 매우. 그래서 이번 겨울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대치동 보내시는 건 좋은데 대치동 보내시면 대형 강의 보내실 거 아니에요? 소형 강의를 뭐하러 대치동까지 보내세요? 절대 보내실 필요 없고 대형 강의를 꼭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보내셔도 돼요. 보내셔도 되는데 아마 그 아이가 수동적 틀을 깨기에는 매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깨줄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1대 200, 1대 300의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보내시고 싶다면 보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병행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국어는 뭐 대치동 아이들은 2커리, 3커리까지 타기 때문에 뭐 병행하시는 것도 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글을 좀 작게 나와서 여기 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인데요. 고3 이제 시기별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종합반과 고3 수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고3 아이들과 재수생들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12월 말, 1월 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이 끝나고 그래 고3을 맞이하겠다의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버닝 상태죠. 장난 아닙니다. 눈빛 자체가 살아있어요. 엄마 나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제부터 정신 차릴 거야. 그래서 딱 이게 얼마가냐? 딱 한 달 가요. 딱 한 달. 그 이상 가느냐 못 가느냐 기점이 어디로 설정된다? 2월 초에서 3월 초. 요 한 달로 결정납니다. 요 한 달을 잘 못 잡으면 남은 기간 다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괜히 자기가 고3이라는 마치 뭐 높은 신분을 지닌 양 집에서는 괜히 벤스 부리고 공부는 안 하죠. 그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들 마음 어때요? 미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시기를 잘 케어해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머니들 뭐 지금 기존에 생각의 차이 보내신 분들도 있어서 알겠지만 여기는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 시스템의 속에서 같이 국어를 녹여서 제가 수능 국어만 전문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되는 거에서 케어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2월 초와 3월 초에서 명확하게 나뉜다. 계속 버닝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 초기 단계로 갈 것인지. 이해돼요? 그럼 포기 초기 단계에 설정된 친구들은 눈빛이 약간 힘이 없죠. 힘이 없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잘못 잡은 상황에서 3월 2주 이후가 돼버리면 고3 아이들도 이제 뭐합니까? 내신 대비가 들어가죠. 근데 어머니들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아까 내신과 수능의 차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능은 능동적이고 내신은 수동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능동적 사고가 되는 애들은 내신을 노력하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내신 점수가 안 나오다가 모의고사 점수만 잘 나오다가 내신 공부해볼까? 그렇게 해서 내신 공부하는 애들은 점수가 잘 나와요. 하지만 내신은 정말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 안 나오는 애들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럼 그 포인트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국어 개념 중에서 우리가 문학, 특히 소설을
무슨 갈래라고 하냐면 서사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얘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에요. 서사라는 거. 그럼 우리가 영어로 따지면 투부정사 정도? 정말 간단한 개념이거든요. 그럼 야, 서사가 뭐야?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잘 대답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확신의 세계가 아닌 확률의 세계에 머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타겟팅해야 되거든요. 그럼 봐요. 여기에서 서사가 뭐냐면 서가 펼칠서에 사는 이야기사거든요. 오 이래요. 오 자기가 들었던 거 나왔다면 오 알았어요. 알긴 뭘 알아요. 전혀 몰랐다고요. 그럼 제가 또 때리죠. 전 바로 뼈 때리거든요. 아 그래? 이야기가 뭐야? 이야기요? 스토리. 스토리는 이야기. 이 돌린 노래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아이들의 지금 수동적 사고를 하고 있는 정확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잘하냐? 제가 원래 그러니까 교육 쪽에 있지 않았고, 저는 원래 그 공부를 잘 안 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방송 일을 했었거든요. 20대 초반까지. 20대 초반까지 방송 일을 하다가 원래 개그맨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딕션이 되게 좋고 발음이 명쾌하죠. 그쵸? 준비를 하다가 제 인생의 회의를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개그를 하고 사는 게 내가 바라는 인생이었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형한테 상담을 요청해요. 저희 친형이 강남대성 국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형과 다 국어과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나 이렇게 인생이 현타가 왔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공부해. 딱 이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공부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죠. 제가 2년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핸드폰도 다 취소해버리고 2년 동안 잠수를 타거든요. 사회와 격리된 채 공부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타 강사랑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강사들 있죠. 아이들이 왜 모르는지를 몰라요. 이걸 왜 몰라? 바보야? 바보는 맞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그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됐죠? 왜? 그들한테 너무 당연하니까. 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프로필 보셔서 알겠지만 제 프로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거의 최상위권들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이 인정하는 강사다. 제 입으로 말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시장이 인정하는 강사가 된 건데 최상위권의 수업도 먹히고 하위권의 아이들도 마인드를 이해하고 있는 강사가 흔치 않습니다. 제 입으로 단언컨대 복 받으신 거. 죄송합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저를 만난 거는. 제가 사실 강동까지 나오기에는 고민이 많았는데 신동철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학원 슬로건 보세요. 학원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생각의 차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수동적 사고를 하는 생각을 능동적으로 차이 있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과 의견이 합치돼서 그러면 제가 내신은 못한다. 저는 수능 위주로만 수업을 한다. 오케이. 그러면 원장님이 원래 내신 하니까 자기가 내신하고 수능 이렇게 같이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맞아서 제가 올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제가 올해 강동을 수업하면서 느낀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심취해 있어요. 그래서 내신적 사고만 머릿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투명성이 없어져요. 노출도가 약하고 능동적 사고하는 힘이 너무 약해져요. 근데 원래 국어를 잘했던 애들은 그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애들은 정말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간격을 못 좁힐 확률이 높아질 정도로 되게 간격이 많이 벌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내주시면 어차피 이 시기에도 애들 내신 준비하면서도 저랑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밀접하게 애들이 저한테 방학 기간 동안 배웠던 능동적 사고를 놓치지 않게끔 제가 연습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신 기간이 끝나면 명확하게 나뉘죠. 완전 좌절해버리거나 안정권에 들어선 친구들과. 그럼 사실 안정권 들어선 친구들은 국어 공부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좌절기에 빠진 친구들은 어떻게 해도 손에 잡히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 되면은 이제 멘탈을 놓쳐.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인생이지 뭐. 그쵸? 그러면서 10월, 11월 되면 갑자기 낙관해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잘 될 거야. 그쵸? 근데, 하지만 요거는 뭐다? 프로 갬블러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이해됐죠? 아이들이 찍기의 신이 강림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시기를 절대 맞고 싶지 않으시면 이번 겨울방학 정말 중요합니다. 제 이름 세 글자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겨울방학을 잘 보내냐 못 보내냐에 따라서 이 시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요.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딜레이 돼서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정확한 이해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거든요. 야, 이해가 뭐야? 이해한 거요. 이해가 뭐냐고. 예? 나는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해의 기준은 뭐냐면 저는 첫 수업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에게 이해의 기준을 다 바꿔놔요. 제가 강력하게 설득해요. 그냥 이해의 기준은 뭐냐? 이해한다는 것은 첫 번째, 구체적 예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해한다는 건 뭐냐?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요거 하나만 볼게요. 의인화. 얘들이 의인화란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야, 의인화가 뭐야? 아유, 알죠.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오, 그래? 그 인간처럼이 뭔데? 예? 인간이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수능과 평가원이 제시한 인간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스스로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건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제가 알려줘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은 뭐냐면 말을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요 두 가지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들 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뽀삐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걔를 청자로 설정한 거죠. 그러면 그 뽀삐를 뭐로 보는 거예요? 인간처럼 본다? 의인화가 설정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해 기준을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재별 학습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독서는 제가 이따 구체적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 문학 같은 경우에 시의 언어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석해 준 거를 받아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어진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두운 밤이 나를 감쌌다. 그럼 여기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두운 밤은 긍정인 것 같으세요? 부정인 것 같으세요? 부정인 것 같죠? 근데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두운 밤이면 다 부정인가? 알 수 없다고요. 평가원은 그래서 요 어두운 밤만 갖고 절대 문제화 시키지 않아요. 이거 갖다 문제화 시킨다?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서운 어두운 밤이 나를 감쌌다. 그러면 부정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들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밤, 어둠, 어스케러리, 무서워. 이렇게 정리한단 말이죠. 걔가 어떻게 수능 시험장에서 점수가 잘 나오죠? 절대 잘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걸 말하고 소설도 가장 중요한 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회의 실체가 있다고요. 그거를 다 인물, 사건, 배경으로 감춰놔요. 그럼 그거를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확고학과 작문은 뭐 간단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나중에 문의 주시면 이건 따로 설명드리고 독서에서 이게 올해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지문인데 엄청난 오답을 만들었던 지문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왜 어렵냐? 얘들이 어떻게 읽냐? 이렇게 읽는다고요. 잘 보세요.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이렇게 읽는다고요. 지금 제가 읽는 속도 보셨지만 어머니들 머릿속에 들어오시는 거 있으세요? 하나도 안 들어오죠. 이렇게 읽기 때문이에요. 궁금해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글을 읽을 때 궁금해하지 않는다? 대학도 그 학생을 절대 궁금해하지 않아요. 절대 안 뽑아요. 그런 학생.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미학은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군. 생각을 템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철학의 한 분야인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그럼 이 글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겠군. 이 생각이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을 제시했다. 그럼 모방이 뭐죠? 비슷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예술은 뭐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똑같이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제 입으로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아이들이 이게 돼야 돼요. 그럼 보세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평가원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모방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고요. 쭉 읽어보시면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똑같이 표현하는 게 닮은 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그럼 모방이란 말을 뭐로 다른 말로 바꾸죠? 재현의 투명성이다. 이렇게 다르게 바꾸거든요. 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르게 표현해요. 그럼 얘들이 이거 이해하지 못한다? 선지 절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보세요. 한편 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등장했다. 얘는 있는 그대로? 얘는 왜곡? 그럼 얘 둘은 무조건 뭐가 형성된다? 차이점 나고 이거 무조건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고 요거를 저랑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했고 세부적 커리큘럼은 곧 추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나갈 예정이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학원에 문의 주시면 제 연락처 따로 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어 류성훈이었고요. 피곤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남은 설명에도 꼭 잘 들으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사 학습 전략 말씀해 주실 건데요. 지금 이투스 온라인 강의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 설민석 역사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십니다. 틀림없는 한국사를 가르쳐 주시는 김준창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창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아니 앞선 시간에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국사 하려니까 민망해 죽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한국사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2017학년도 필수 한국사가 되면서부터 설민서 선생님이랑 같이 대치동도 다니고 많은 지역 다니면서 어머님들 의견 다 들어봤어요. 설문조사 다 해봤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마 여기서 85%의 어머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굳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 난이도 쉽거든요. 쉬워요.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잠깐 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제가 현직에 있는데, 현직에 수석연구원으로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온라인 Q&A 지금이 몇 월 달이죠? 11월이잖아요. 11월. 수능이 12월 3일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추려왔단 말이에요. 보자고요. 제가 곧 수능인데 한국사를 다 까먹어서 1번 말고는 풀 수 있는 게 없답니다. 1번 어머니도 다 풀 수 있잖아요. 선사시대, 신석기, 구석기 다 한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풀 수 있어요. 근데 5등급 최저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는 4등급 이상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문과는 3등급 이상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틀 전에 제가 캡처한 부분입니다. 자, 또 하는 거 보자고요. 9월 모평하고 10월 모평 둘 다 4등급 나왔답니다. 좋아요. 4등급이 괜찮습니다. 개념이라고 해봤자 듬성듬성 알고 있을 뿐 맞춘 것도 아마 우연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패러다임이 전환이라죠. 생각이 전 잠깐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맞아요. 그 되게 똑똑하신 아드님 따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1 때 이미 한국사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봐도 기억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다면은 이 흰 색깔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것도 보자고요. 자, 4등급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쭉 가다 봅니다. 계속 찍어서 느낌대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봐요. 시간이 벅차서 밥 먹을 시간 쉴 때 짬짬이 든다는 거죠. 즉 뭐다? 시험 직전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봤더니만 지금 다른 거 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어떠한 공통점이냐? 한국사는 쉽고 시험 직전에 하면 된다. 저도 동감하는 바예요. 저도. 그래서 갑자기 한국사 설명에 민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한 번은. 그래서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죠. 그게 사실상 비율도 많이 들어가고 한국사 최저 등급 못 맞추겠는가? 아니, 그 돌다리도 들여보고 또 건너야 되는 법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국어, 영어, 수학 안 나오면은 한국사 때문에 그 시간 뺏길 건가요? 바로 지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커리큘럼 준비 안 했습니다. 딱 개념 완성 딱 한 번만 듣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봐봐요. 쉬워 보이죠? 1번 문제 어머니도 다 맞추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 수능 문제고요. 실제 이 자료가 나옵니다. 자, 흰 색깔은 글씨요. 나머지는 칠판입니다. 맞죠? 문제 풀지 않을 겁니다. 즉 뭐다? 이 난이도가 쉽다고 하나 안 보고 공부를 안 하면은 못 푼다는 거예요. 못 푼다는 거. 그런데 제 수업을 듣잖아요. 이거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약 8년간 1등 연구원이죠. 그 나이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은 스카이 대학원생들 저한테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철저하게 분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 문제는요, 이 한강자가 있으면 답인 거예요. 다른 문제 보더라도 정답은 한강 들어가면 답이에요. 왜? Why? 분석했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봐야 될 점이 있단 말이에요. 명문대학 정모에서 우리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드님, 따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죠? 발목 잡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네모다. 네모다를 한 것은 이제 예전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 네, 그걸 이제 떠올려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자, 뭐냐? 국어, 영어, 수학.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그 성적표를 실제로 대치동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어머, 국어 1등급이네요.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어머, 발목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머님들의 아드님, 따님들은 올 1등급 받을 거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5등급이 떠버린 거죠. 대학교 못 갑니다. 못 가요. 이 사람 실제로 재수했습니다. 재수해가지고 당시에 설민석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1년 동안 국어, 영어, 수학 죽어라고 했단 말이죠. 한국사 맞아요. 쉬우니까 보면 되겠지. 이때 수능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은 이게 지금까지 그래프를 보면은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들쭉날쭉입니다. 이번에는 어떡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왜 저를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육계의 블루칩이다. 있어 보이게 블루칩이라고 해봤습니다.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뭐 초신성이다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는 주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교육 기업들. 이 기업들 제가 그냥 놓은 게 아니라 다 저랑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냐? 이투스 교육 온라인 한국사 강사입니다. 온라인 한국사 강사. 사실 12월 3일자로 런칭이에요. 알겠죠? 런칭 지금은 촬영하고 있고요. 스튜디오에서. 메가스터디 교육 한국사 문제 출제 의뢰 와서 실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끝난 상태고요. 에듀윌 한국사 교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사 범위에는 뭐 수능 내신도 있지만 공무원 1등 하면 에듀윌이잖아요. 이쪽에서 뭐다? 1등이니까 1위를 찾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1위를. 그래서 교재 검수 진행하고 있고요. YBM넷에서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 이 대학교 특강 교수입니다. 안 보이죠, 그렇게. 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단권교육. 설민석 선생님이고, 여기서는 온라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년간 1등 연구원입니다. 그냥 아무도 저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잠깐 그 전에 나왔던 거 보고 난 뒤에 이거 시험에 나왔어. 어쩌라는 거예요. 맞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냐? 앞으로 무엇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되게 제가 그 다른 데서도 강의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강사분들도 공부가 잘 안 된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한날 1시에 이 교실에 가둡니다. 인터넷, TV는 당연히 안 되죠. 자, 인터넷하고 책 없이 한번 시험 봐봤으면은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와 이러면은 나도 할만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분석해서 이거 보이면 찍어 오세요 라고 말하는 건데,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는 저보다 말을 훨씬 잘하는 분이 제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입으로 전달하는 게 전 기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다른 분야로 가시면서 이제 빠지니까 그 자리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관련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냥 제가 제일 잘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일 잘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의 차이에서는 오프라인 최초로 개강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인가 우리가 참 이렇게 학원 가기 힘듭니다. 다행히도 1월 2일이에요. 그때 되면은 부디 코로나가 이제 없어져서 현장에서 만나뵀으면 좋겠고요. 뭐 혹시나 여기 말고 만약에 저는 대치동에 갈래요. 거기서도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거기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아무튼 여기서 최초로 개강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개념 완성 강의 딱 하나로 끝내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무대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것이고요. 이거 여기는 제 모든 노하우가 들어가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입니다. 이 필기노트라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8종 교과서 더하기 학력평가 더하기 모평 더하기 수능 더하기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개념 출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단어 바탕으로 쫙 엑셀로 정리합니다. 그래프로 다 정리해요. 퍼센티지 다 정리해 있습니다. 진짜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영업 비밀이지만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토대로 이제 다 구성을 했고요. 빨간색이 들어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복 출제되는 것이고 여기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통해서 정답은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설명하면서 기억에 다 남겨드릴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들어봤지만 되게 카리스마 있게 생긴 거에 비해서 되게 농담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다 기억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필기하지 말고 그냥 저랑 같이 재밌게 호흡하면은 벌써 다 기억했네. 수능 화이팅.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료예요. 자료. 8종 교과서 완벽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과연 진짜 8종 교과서를 다 분석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제가 왜 교재 검수 의뢰가 오느냐, 잘못된 문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분석했을 때 보시면 8종 교과서 출처 다 박혀져 있습니다. 뭐냐? 실제로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자료 예측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 기출문제인데, 모든 기출문제 풀 거예요? 시간 없는데? 아니죠. 이 하나로서 선택지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문제에서 파생되는지 이것까지 저는 체계적으로 경우의 수를 하죠. 한국사 최초로 수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우의 수. 이거는 언제 정답이다. 어머, 선생님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믿고 가면 되겠네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여러분 학부모님들의 아드님, 따님 언제 뵐 수 있느냐? 1월 2일에 뵐 수 있습니다. 1월 2일에 저를 딱 믿고 맡겨주시면 단 21시간입니다. 21시간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단 21시간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틀림없이 1등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